아버지, 차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숫자들. 전세 보증금, 육아비, 생활비, 그리고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내 노후 자금.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연금 있잖아요.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라 ATM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56살 아내가 손주를 돌보다 쓰러진 날부터 시작됩니다. 자식 사랑과 내 노후 사이에서 한 아버지가 내려야 했던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종수. 올해 66입니다. 37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5년은 교감으로 일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정년 퇴임을 했죠. 퇴임식 날 동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네. 부럽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단둘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살 거라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자유는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내 살배기 손주 서준이가 장난감을 흩뿌려 놓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 지혜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서준이 좀 봐주세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아내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서준아. 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손주는 참 예쁩니다. 하지만 매일 돌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 잠깐만 같이 살게요. 전세금 모으면 나갈게요. 라던 말은 어느새 10년이 흘렀죠. IT 회사에 다니는 민준이의 월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새 핸드폰, 좋은 차, 해외여행, 쓸 건 다 쓰면서 정작 전세금은 모으지 않았죠. 며느리 지혜는 서준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복직하면 애 맡길 데가 없어요라는 말로 시댁 육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자식이니까요. 손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밟혔습니다. 10년 동안 민준이 내외에게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니 적지 않았습니다. 결혼 자금, 전세금 보증금 절반, 차 구입비 일부, 육아비, 생활비 보조, 그리고 크고 작은 경조사비까지. 퇴직금은 이미 반 이상 썼고 남은 건 적금과 연금뿐이었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쁘지만 64세 몸으로 내 살배기를 따라다니는 건 버거웠죠. 허리도 아프다고 했고 무릎도 시큰거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차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민준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차가 10년 됐잖아요. 이제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차값은? 중고로 알아봤는데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모은 돈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빌리려고요. 천천히 갚을게요.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민준아, 너 지난번에 빌린 500도 아직 안 갚았잖니. 그게 서준이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곧 갚을게요. 아버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연금이 있잖아요. 저희는 벌어서 바로바로 쓰는데
아버지는 매달 연금 나오니까 여유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내 노후 자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민준아, 아버지도 살아야 한다. 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에이, 아버지. 그래도 저희보다는 여유 있으시잖아요. 그냥 1,000만 원만요. 제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서운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지출 내역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내외에게 들어간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결혼 자금 2천, 전세금 보증금 5천, 차 구입 지원 800, 육아비 월 50씩, 3년이면 1,800, 그 외 생활비 보조,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거의 억 단위였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적금 3천, 예금 2천,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 아내와 나 둘이서 쓰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을 너무 도와준 걸까?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안 주는 게 맞아요. 민준이가 스스로 해야죠.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해줄 순 없어요. 우리도 늙어가잖아요.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왔는데 허리가 좀 이상하다고 했죠.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파스 붙이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점심 무렵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못 참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나는 급히 아내를 부축해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하셨나 봐요. 당분간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비를 내며 나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디스크래. 당분간 쉬셔야 해. 아, 그럼 서준이는 제가 봐야 하나? 며느리의 말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기 일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 같았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차 이야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이번엔 어렵겠다. 왜요? 아버지, 저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도 들어가고 아버지도 이제 여유가 없다. 에이, 그래도 1,000만 원쯤이야.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야.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봐라.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차 없으면 출퇴근도 힘든데. 대중교통 타면 되잖니. 아버지가 그렇게 야박하실 줄 몰랐네요. 민준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에게 야박하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며느리 지혜는 서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자주 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패 끼치기 뭐해서요. 라는 말과 함께 아내는 허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나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37년 교직 생활 동안 해본 적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내외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나갈까? 아버지가 저렇게 야박하신 줄 몰랐어.
그러게. 1,000만 원도 안 빌려주시면서 무슨 부모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같이 사는 것뿐인데.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할 말이 있다. 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너희 나가야 할 것 같다. 네?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이제 너희끼리 살아봐라.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동안 생각해왔어. 너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독립? 아버지, 저희 전세금 없잖아요. 그동안 모았어야지. 아버지가 다 해줄 순 없어. 며느리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폐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건데 왜 이러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혜야, 너희는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네, 저희 생활비는 저희가 내잖아요. 그래, 생활비는 냈지. 하지만 전세금 보증금은? 차 구입비는? 육아비는? 그거 다 누가 냈니? 그건 도와주신 거잖아요. 도와준 게 10년이야. 그리고 서준이는? 매일 누가 봤어? 그건 어머니가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서? 어머니가 지금 허리 디스크로 누워있는 거 모르니? 64 나이에 내 살배기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요. 당장은 아니야. 3달 안에 알아보고 나가라. 3달 안에 전세 어떻게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버지가 평생 책임질 순 없어.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보. 그런가? 우리도 살아야죠.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손. 며칠 후 민준이 내외는 짐을 쌌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친정에서 전세금을 보태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왜 가요? 나는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이는 엄마 아빠랑 새 집에 가는 거야.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야 해. 대신 자주 놀러 와. 서준이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 내외는 인사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거실에 널려있던 장난감도, 아이 울음소리도, 며느리의 수다도 사라졌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귓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한 거 맞죠? 모르겠어. 서준이 보고 싶어요. 나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나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은 돈이 보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모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응, 내 허리 나으면 가자. 제주도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작년엔 못 갔잖아. 작년. 아니, 지난 10년간 우리는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봐야 했고, 민준이 내외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잘 지내세요? 응, 너희는? 네, 저희도요. 서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그럼 와라.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나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저희 것만 생각했더라고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야박해서가 아니야. 너도 이제 부모니까 알 거야. 자식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거.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스스로 해봐라.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주말, 민준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서준이는 내 품에 안겨 할아버지 하며 웃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수박을 들고 왔고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저녁 그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우리도 살고 애들도 사니까.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66의 나이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식 사랑과 내 삶 사이에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은 서로를 위한 것이라는 걸.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